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최근 KF-21의 최대 라이벌이라고 불리는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가 정말로 하늘을 날아버렸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두가 어림도 없다고 말했던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가 정말로 이륙시켜서 장류까지 성공한 것인데요. 일부 해외에선 칸 전투기로 인해 향후 KF-21의 수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튀르키예의 5세대 전투기 칸이 KF-21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튀르키예의 군사력은 대한민국보다 고작 3단계 아래인 8위로 평가받습니다. 국제적인 시각에서는 전 세계에서 108번째로 작은 국토 면적이 나라인 대한민국이 세계 5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게 믿지 못할 일이지만 튀르키예의 성장 속도도 깜짝 놀랄 만한데요. 튀르키예의 주변국은 이스탄불, 쿠마니아, 그리스 등으로 세계 규모로 따졌을 때 지역의 패자로 군림하기엔 자고 넘지는 수준입니다. 군사력뿐만 아니라 자체 생산 전투기인 칸의 첫 시험 비행까지 성공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지난 21일 튀르키예 최초의 국산 5세대 전투기인 칸이 첫 비행을 완료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튀르키예의 수도 앙카라 인근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칸은 230노트의 속도로 최대 8,000피트 고도까지 올라가 13분 동안 비행하며 이상 없이 착륙까지 성공했는데요. 비행 성공 후 튀르키예의 대통령 에르도안은 국산 5세대 전투기 생산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를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튀르키예의 국민들은 튀르키예의 항공산업이 위대한 성취를 이루어냈다고 크게 기뻐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벌써부터 칸이 한국의 KF-21보다 수출 경쟁력이 높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험 비행 단계에 돌입한 칸과 양산을 앞두고 있는 KF-21은 큰 개발 격차를 보여주고 있지만 처음부터 5세대 전투기로 개발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4.5세대 전투기인 KF-21보다 각광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 비행을 지켜본 항공기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칸 전투기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전투기라는 것인데요. 우선 튀르키예 칸의 스펙부터가 말이 안 된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튀르키예의 방위사업청이 밝힌 칸의 성능은 KF-21은 물론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받는 F-22 랩터를 능가하는데요. 먼저 외형에서부터 칸 전투기는 전장 21M, 전폭 14M, 전고 6M에 육박합니다. 전장 19M의 F-22보다 무려 2M나 큰 대형 전투기인데요. 또한 최대 이륙 중량은 약 27톤으로 KF-21보다 2톤가량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고 무거운 만큼 속도가 느리냐 하면 그것도 아닌데요. 칸 전투기는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110 터보팬 항공 엔진을 능가하는 튀르키예의 자체 개발 엔진홀 탑재해서 최대 시속이 마하 2를 넘습니다. 물론 이 모든 건 자체 엔진을 개발했으며 전투기에 장착했을 때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칸 전투기는 튀르키예 고성능의 AESA 레이더와 최첨단 적외선 탐지 장비 IRST, 전자광학 추적 장치인 EOTGP 등의 장비를 탑재해서 360도 전방위 정보 탐지가 가능한 센서 융합 능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정리하자면 튀르키예 칸 전투기는 F-22 랩터보다 2M나 거대한 크기임에도 중량은 30% 이상 가볍고 기동성은 동급 이상인 데다 탐지 능력은 F-35 수준인 최강의 전투기인 셈인데요. 그야말로 세계 방산시장 관계자들이 기절초풍할 만한 성능입니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계획대로 개발이 된다면 가능한 이야기인데요. 칸 전투기의 진짜 저력은 따로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바로 개발 기간인데 칸 전투기의 개발 일정은 전 세계 어면 전투기와도 비교가 불가능한데요. 칸 전투기는 본래 튀르키예의 자체 개발이 아니라 다른 국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좌우 도입하게 될 F-35를 보조하는 경량급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심지어 튀르키예는 이 사업을 KF-21에 연계하여 대한민국의 도움을 받으려 했었는데요. 40%에 달하는 개발 지분과 기술 이전, 차세대 대형 공격 헬기 도입 사업에 자신들이 개발한 T-129 망구스타를 도입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터무니없는 조건을 제시했고 이로 인해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2015년까지 마땅한 파트너를 찾지 못했던 튀르키예는
전투기 자체 개발로 노선을 변경했는데요. KF-1 웅비 T-50 FA-50을 거지면서 항공 기술력을 쌓아온 대한민국과 다르게 튀르키예는 다짜고짜 5세대급 전투기를 만들겠다며 사업을 벌였고 이를 믿고 투자할 정신 나간 나라는 아무 태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칸 전투기는 모든 게 최초인 튀르키예가 오로지 자신만의 힘으로 만든 거짓 스펙으로 가득 찬 전투기인 셈인데요. 결국 칸 전투기의 시험 비행에서도 알다시피 전투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물들은 하나도 없는 빈 깡통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주목한 장면은 칸이 활주로에서 이륙하던 순간 꼬리 날개가 보여준 움직임에서 알 수 있는데요. 영상을 살펴보면 활주로를 달리던 전투기가 기술을 올리며 이륙하던 순간 전투기의 수평 꼬리 날개가 위아래로 빠르게 움직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롯이 낮은 속도에서 단숨에 이륙하기 위해 비행 제어 컴퓨터에서 의도적으로 과도한 동작을 하게 만들며 나타난 현상인데요. 전문가들은 칸의 꼬리 날개의 움직임이 매우 과하다며 비행 제어 시스템의 조정이 잘못되어 있거나 이륙 시 엔진의 힘이 부족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칸 전투기가 기체의 부피와 중량 대비 엔진 줄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해온 사실인데요. 칸 시제기의 엔진으로는 임시로 미국의 F-16 전투기에 사용되고 있는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110 엔진이 탑재되었습니다. 차후 튀르키예에서 F-110급 국산 엔진을 개발하여 탑재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튀르키예는 전투기 엔진 자체 개발이 가능하냐는 여부는 둘째지고 애초에 F-110 엔진을 수입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튀르키예의 러시아의 S-400 도입을 강행하면서 미국의 적성국 대응 제재법 CAATSA의 이름을 올렸기 때문인데요. 현 상황에서 튀르키예가 F-110 엔진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예 미국과 척을 질 생각으로 자국에서 운용 중인 F-16을 분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카페 엔진을 만드는 건데 물론 이조차도 현실성이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전문가들은 칸의 전투기 엔진 출력이 지금의 1.3배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기동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J-20 역시 무리해서 체급만 늘렸다가 엔진 출력이 받쳐주지 못해 곤욕을 치렀었는데 중국의 수순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것이죠. 또한 진정한 5세대 전투기라 불리기 위해서는 스텔스뿐만 아니라 ASA 레이더 IRST, EOTGP, EW 스위트 4대 핵심 기술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4대 핵심 기술을 미국의 도움 없이 KF-21에 적용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튀르키예 역시 자체적으로 4대 핵심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힘쓰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제기가 비행을 맞은 상황에서도 주요 항전 장비가 탑재되지 않아 개발이 순탄치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양산을 코앞에 둔 KF-21의 전투기와 비교하기엔 너무나도 먼 길을 가야 하는 칸 전투기는 KF-21과 비교하기 전에 기술 개발부터 완료해야 될 것이며 우리 역시 칸과 비교하지 말고 묵묵히 걸어간다면 진정한 승자는 결국 KF-21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전투기용 ASA 레이더를 독자 개발한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이 들어야 했던 말입니다. 심지어 미국이 ASA 레이더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자 국내 일부 언론에서조차 KF-21 자체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미국도 거절한 마당에 다른 어떤 나라도 ASA 레이더들 수출해줄 리 없으니 레이더도 없는 깡통 전투기들 만들 게 아니라면 KF-21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ASA 레이더를 개발할 수 있으리라고는 애초에 염두조차 하지 않았던 건데요. 그러나 결국 대한민국은 해냈습니다. 최근 KF-21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면서 탑재된 국산 ASA 레이더도 같은 판정을 획득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모두가 불가능이라 했던 ASA 레이더들. 오로지 독자 기술만으로 실전 레벨의 성능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KF-21로 ASA 레이더의 원천 기술을 확보했고 이를 발전시켜 소형화하는 데까지 성공했는데요. 드디어 FA-50용 ASA 레이더를 개발하는 데도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덕에 대한민국의 ASA 레이더는 KF-21에 앞서 FA-50에 먼저 탑재되어 전 세계 무대를 공략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소형 전투기 계열의 새 지평을 열어버린 FA-50의 초진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FA-50이지만 모체인 T-50이 처음 개발되었을 때만 해도 수출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오죽하면 KAI조차 T-50은 20년간 천덕꾸러기 신세였다라며 자조할 정도인데요. T-50은 F-16으로의 기종 전환을 염두에 둔 고등훈련기였기에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과 현대식 조종석 등 고성능 기능을 갖추고 있었지만 이로 인해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직 기술력이 입증되지 않은 대한민국이 그것도 처음으로 만든 초음속 고등훈련기라는 꼬리표 때문에 기술 수준에 대한 의심도 있었는데요. 이 두 문제가 결합하여 국제방산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미 공군의 차세대 고등훈련기를 선정하는 T-X 프로그램에서도 월등한 성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가격 경쟁에서 밀려 보잉사부의 T-7에 패배했을 정도인데요. 더군다나 저가를 넘어선 염가 라인에는 중국의 L-15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내세울 건 성능뿐인 T-52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란 더욱 어려웠습니다. 국산 전투기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선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대한민국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단점을 만회하기보다는 장점을 살려 성능 향상으로 문제점을 극복한 것입니다. T-50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켜 전술임 문훈련기인 TA-50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건데요. 얼핏 고등훈련기한 전술임 문훈련기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두 기종은 이름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고등훈련기는 말 그대로 기본기만 갖춘 훈련생의 비행 기술을 전술기 운용 수준으로 연마하는 데 사용됩니다.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하면 KT-1 웅비로 비행에 관련된 최소한의 기본 교육을 마치고 T-50으로 전투 훈련을 시작하는 셈인데요. 이를 위해 T-50은 초음속 비행이다. WVR 교전 상황을 가정한 포스트 스돌 기동 등 실제 전투 비행의 요소를 훈련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술임 문훈련기는 고등훈련기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한 훈련기인데요. 예비 파일럿이 고급 훈련을 마치면 전술임 문훈련으로 단계가 상승합니다. 전술임 문훈련 단계에서는 다양한 임무 시나리오에 맞춰 전투기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특정 기술을 파일럿에게 교육하는데요. 해당 단계에서는 전술과 함께 기총, 무장, 레이더 등이 조작 훈련을 함께 받습니다. 사실상 전술임 문훈련부터는 실제 전술기를 운용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TA-50에서 체프 플레어 등만 탑재하면 바로 FA-50과 동일한 스펙으로 운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전술임 문훈련기의 성능이 좋을수록 훈련을 위한 전술기 투입률을 줄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고등훈련기에서 곧바로 F-16, F-15 등의 전술기를 운용할 경우 크게는 1,000억 원이 넘는 가격대의 전술기로 풋내기 파일럿들의 전술훈련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일대가 아쉬운 전술기를 훈련에 사용해야 한다는 건 도무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일인데요. 경제 논리로나 안보로나 전술임 문기의 존재는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TA-50을 도입한 이후 KF-16 파일럿 양성을 위한 전체 훈련 기간이 3주나 단축되었고 KF-16 자체를 이용한 훈련 소요는 기존 27주에서 8주로 무려 19주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심지어 F-15K의 경우 기존의 F-15K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는 3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을 가져야만 그제야 지원 자격이 주어졌지만 TA-50이 도입되면서 전투기 입문과정 수료 후 즉시 F-15K를 운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 덕에 교육과정이 자그마치 1년 6개월이나 단축되었는데요. 여기에 기존의 F-16, F-15 같은 미들급 전투기들이 F-16V, F-15EX 등으로 개량되는 등 전술기의 최소 성능이 더욱 향상되면서 T-50A 같은 고성능 전술임 문기의 중요성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TA-50의 성공으로 덩달아 FA-50의 진가도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일례로 필리핀은 FA-50PH를 도입하면서 주력기로 삼았고 거의 10년 동안 전용 전투기가 없었던 필리핀 공군의 핵심 전력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이라크는 경공격 및 정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FA-50을 도입했고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까지 FA-50, T-50 등을 도입하면서
대중국 안보라인의 천병에 대한민국의 전투기를 세웠습니다. 이제 FA-52 훈련기의 한계를 넘어 전투기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건데요. 게다가 전술인문기와 경전투기의 이중 역할 수행할 수 있는 FA-50의 다재다능함은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를 찾고 있는 국가에게 궁극적으로 비용 절감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효율이 높다는 건데요. FA-50은 현대 군사 능력과 예산 제약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국가에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으로 기존의 다목적 전투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고급 기능과 성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FA-50은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한 단계 더 진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일명 FA-50 블라크 20인데요. 그 시작이 바로 FA-50 전용 소형화 AESA 레이더입니다. 남다른 고평가를 받는 FA-50이지만 사실 그동안 기계식 레이더, 공중급 유 불가능 등으로 인한 한계점도 뚜렷했습니다. FA-50은 F-16과 같은 다른 항공기에 비해 페이로드 용량이 적어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무기의 양과 종류가 제한되었고 이로 인해 특정 시나리오에서 작전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FA-50 블라크 20에서는 이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른쪽 주입과 동체가 연결되는 부분에 공중급유 시스템을 장착하면서 페이로드의 한계를 완벽하게 해결한 건데요. 현대항공기 공중급유 방식은 크게 플라잉 붐과 프로브 앤 드로그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FA-50 블라크 20은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급유 호스 끝에 배드민턴 셔틀콕처럼 생긴 드로그를 장착해 항공유를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급유를 받는 입장에서는 프로브라는 장비를 장착해야 하기에 프로브 앤 드로그라고 불리는 건데요. 프로브 앤 드로그는 급유 체계가 매우 간단해 전용 공중급 유기를 따로 개발하거나 도입하지 않아도 공중급 유가 가능합니다. 앞서 FA-52 군사 능력과 예산 제약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나라를 주요 타겟으로 삼는다는 걸 떠올리면 왜 프로브 앤 드로그를 선택했는지 짐작할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프로브 앤 드로그는 같은 전투기끼리 버디 투 버디 방식으로 공중급 유도 가능한데요. 이쯤만 해도 이미 경전투기로서 더할 나위 없는 성능이지만 FA-50 블라크 20의 진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대한민국이 FA-50 블라크 20 전용 AESA 레이더인 ESR-500을 개발하면서 아예 가치의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AESA 레이더는 하나의 대형 안테나를 사용하여 집중된 전파를 내보내던 기존의 레이더 시스템과 달리 각각 자체 송수신이 가능한 수백, 수천 개의 소형 안테나를 사용하는데요. 각 송수신 모듈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여 자체적으로 신호를 방출하고 리턴 신호를 수신합니다. 이 덕에 기존 레이더 시스템에 비해 여러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심지어 표적 업데이트 속도 또한 대단히 빠릅니다. 또한적 입장에서 더 넓은 범위의 주파수에 신호를 퍼뜨릴 수 있어서 탐지를 방해하거나 레이더에 간섭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요. 게다가 작동 수명이 길고 유지 관리 요구사항도 낮습니다. 오죽하면 AESA 레이더를 탑재하는 것만으로도 기계식 레이더를 탑재한 전투기에 비해 최소 34배 이상의 전투력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딱 봐도 여간 어려운 기술이 아님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의 F-35에 탑재된 AN/APG-81 레이더 시스템은 가장 진보된 AESA 레이더 시스템 중 하나로 미국을 단숨에 AESA 레이더 시장의 글로벌 리더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사실 미국이 협상 막판에 가서야 AESA 레이더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는 대한민국에게 추진력을 얻기 위한 발판이 되었는데요. 철치부심한 대한민국은 미국이 30년에 걸쳐 얻어냈던 성과를 단 7년 만에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FA-50 블라크 20에 탑재 예정인 ESR-500은 약 500개의 송수신 채널을 탑재했는데요. 작고 가벼운 공랭식 X밴드 안테나를 사용해 신뢰성과 함께 생존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효율 높은 전천후 멀티롤 기체를 추구하는 FA-50답게 공중은 물론 지상 해상 표적에 대한 탐지 및 추적 능력 등 다양한 운용 모드를 갖추고 있는데요. 또한 FA-50 전용 레이더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유지 관리와 업그레이드에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개발 일정과 시기가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대한민국 육군 삼포병여단이 강원도 양양에서 239급 다연장 로켓 천무의 해안 실사격 훈련 현장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한국판 강철비라 불리는 천무는 사거리 80km, 축구장 3개 넓이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육군의 최정예 무기 다연장 로켓입니다. 천무는 육군과 해병대가 운용하는 국산 다연장 로켓포로서 한국이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1,314억 원을 들여 개발했고 미국이 만든 MLRS 멀터펄 론치 라커 시스템과 대등한 성능을 자랑하는 무기입니다. 천무는 최초의 국산 다연장 로켓포인 구룡보다 사거리를 2배 이상으로 늘려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권 밖에서 아군의 피해 없이 공격 원점 및 중심 타격이 가능합니다. 사정거리가 길기 때문에 지상보다는 주로 해상에서 사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역으로 생각하면 바다로 침투하는 적의 함정들에게 지옥을 선사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상과 달리 해상 사격 훈련에는 사실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파고 즉 파도의 높이가 2.1m 이상일 때는 발사된 로켓 포탄의 탄착 지점 확인이 어려워 사격 훈련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해상 탄착 지점에 포탄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려면 해군 함정의 레이더가 동원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상의 경우 조류에 의해 표적지가 이동하기 때문에 포탄의 정확도 측정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 그래서 천무와 비슷한 성능을 자랑하는 미국의 MLRS는 사거리가 짧은 연습용 로켓 포탄을 별도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요. 천무 역시 연습용 로켓 포탄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현재 천무가 운용하는 탄약은 두 종류로 사거리 36km의 130 로켓 포탄과 80km의 사거리를 자랑하는 239 유도탄이 있는데요. 향후 사거리 45km의 230 로켓 포탄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천무는 이제 완전히 대한민국 영토에 실전 배치되어 있습니다. 백령도에는 신형 국산 대공미사일 천궁, 북공기부양정 킬러인 국산 비공 유도 로켓, 국산 단거리 대공미사일 천마가 배치되어 천무, 천궁, 천마 등 이른바 국산 3천 무기체계가 모두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천무의 배치로 백령도에 큰 위협으로 부각되어 온 북항해도 고함포 공기부양정 기지 등 주요 목표물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천무 239 유도 로켓은 GPS-INS 관성항법장치 유도장치가 달려있어 최대 80km 떨어진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고 분산탄을 사용할 경우 300개의 자탄이 공중에서 뿌려져 최대 축구장 약 300 크기의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단일 고폭탄두는 관통탄두로 60cm 이상의 콘크리트로 방어된 벙커나 건물 등을 파괴합니다. 시속 80km로 빠르게 작전지에 투입돼 도착 7분 만에 첫 탄을 쓸 수 있는데 사거리 80km 이내면 360도 범위 어디든 대량 타격이 가능합니다. 특히 발사 차량 1문당 12발의 로켓이 탑재되는데 우크라이나전에서 활약하고 있는 미국제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도 70여 km 떨어져 있는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유도 로켓을 쓸 수 있지만 발사 차량 1문당 6발만 탑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천무는 발사 차량 1문당 12발의 로켓이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하이마스보다 2배나 강력한 발사 능력을 자랑합니다. 이러니 폴란드가 가만히 둘 리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2023 한미연합 합동 화력훈련장에서 한국 화력 무기 시범을 직접 참관한 폴란드의 국방장관은 우리 군이 화력에 대해 인상적이라고 평하면서 특히 천무 다연장 로켓포를 보더니 오 천무라고 한국어로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폴란드는 그동안 K808 장갑차와 천궁 2 방공미사일 등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며 세부 재원을 묻기도 했는데요. 천무가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겁니다. 결국 폴란드는 288문이나 되는 천무를 도입하기 위한 계약을 했습니다. 천무는 지난해 폴란드와 1차 수출 이행 계약을 했으며 아랍에미리트 UAE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돼 실전 배치된 사실이 최근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폴란드와 수출 계약이 체결됐던 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는 첫 선적을 마치고 폴란드로 이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폴란드 육군형으로 개량된 천무의 폴란드 제식명은 호마르 HOMARK입니다. 마리우시 부와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폴란드산 트럭과 동합된 첫 K239 천무가 이미 폴란드로 이동 중이라며 8월 중순 내로 한국 장비가 폴란드에 올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지난 10월 폴란드는 천무 구매 계약
218대를 체결했고 올해 천무 18대를 우선 인도받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8조 5천억 원 이상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형 다연장 로켓 MLRS K239 천무를 폴란드 옐츠 JLCG 8X8 차량과의 통합 작업을 마치고 폴란드로 인도했는데요. 천무는 8월 폴란드에 도착하게 되는데 아이언 사단으로 불리는 폴란드 육군 제18기계화 사단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폴란드 제18기계화 사단은 벨라루스 브레스트 게이트 인근부터 프레미시우 인근 슬로바키아 국경에 이르는 지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특히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을 포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의 천무가 폴란드의 최전방을 방어하는 중책을 맡게 됩니다. 현재 한국과 폴란드 양국 방산업체들은 2차 계약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수출 금융 문제 등 몇 가지 이견을 해결한다면 폴란드가 유럽에서 한국 방산 무기의 중요한 교두보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사항은 오는 10월 폴란드에서 총선이 예정돼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방산업계는 10월 이전에 2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산 전문가들은 폴란드로의 K방산 수출은 작년에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본게임 시작으로 볼 수 있다 고 전망합니다. 지금까지 천무의 유일한 경쟁자는 이스라엘의 PULS 다연장 로켓이었습니다. PULS는 원래 이스라엘 군사산업 IMI가 개발한 링스링크스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기원으로 합니다. 미국의 M142 HIMARS와 한국의 천무보다 다양한 종류의 로켓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래서 최근 덴마크, 네덜란드 그리고 모로코가 도입했을 정도로 천무의 경쟁자로 유명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군비 증액에 나선 유럽 국가들에게서 PULS의 추가 수출 기회를 엿보고 있어 한국의 천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한국 방위산업은 이스라엘마저 완벽하게 제치면서 세계 시장을 호령 중입니다. 지난달 23일 한국은 말레이시아와 국산 경공격기 FA-50의 말레이시아 수출 총 18대 9억 2천만 달러 약 1조 2천억 원 규모로 올해 K방산 대규모 수출로는 첫 사례였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앞으로 전투기 18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어서 FA-50 수출 물량은 최대 36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K방산 수출은 173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 수치는 지난해 이스라엘의 무기 수출액 110억 달러보다도 많은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국내 생산 무기의 75%를 수출하고 각종 첨단 기술로 세계 방산 시장을 석권해 그동안 K방산의 롤모델이자 넘보기 힘든 넘사벽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이제 규모 면에서도 이스라엘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전 분야에서 이스라엘을 앞서는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이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가 분석한 2018-2022년 국제 무기 이전 동향에서 한국은 세계 9위에 올라 10위인 이스라엘을 제쳤습니다. 지금까지의 롤모델을 제친 겁니다. 한국이 방산 수출에서 이스라엘을 제친 것은 과거에는 상상하기조차 힘들었던 일생일대의 사건이 벌어진 것인데요. 이제 방산 강국 이스라엘도 넘었으니 다음 목표는 세계 최대 미국 시장에서 돌파구를 여는 일입니다. K방산은 폴란드 대박 신화에 그치지 않고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미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에게 제대로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먼저 바이든이 열심히 구상한 칩사 동맹에 대한 참여 여부를 다시 고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칩사 일정이 밀린 상황입니다.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칩사 동맹은 팥 없는 찐빵 같은 수준의 껍데기만 남는 협의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새로운 국가와 협력할 것으로 알려지자 미국은 한국에게 아무런 소리도 못하고 오히려 깜짝 놀라 자국의 대표 기업인 애플을 때리면서 한국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애플은 최근 중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받겠다고 밝히면서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이 한국을 밀어내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산 원자재가 하나라도 들어간 제품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대표 기업이라는 애플은 중국산 반도체를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기술 이전까지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감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미국 의회에서 애플에게 불장난을 멈추라고 경고를 날리는 등 미국의 태도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맹이라는 이유로 미국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던 한국이 스스로의 이득을 찾겠다고 선언하고 미국의 뺨을 제대로 때리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대만 글로벌 웨이퍼스가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준비한 7조 원을 미국으로 빼돌렸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몬도 상무장관은 WSJ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미국에서의 투자라며 미국이 핵심 광물,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인공지능 AI 등 특정 기술 분야를 지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바이든의 행동과 더불어 한국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발언이었습니다. 바이든은 막대한 투자를 약속한 현대차의 전기차를 보조금에서 제외한 데 이어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을 회수하겠다고 협박에 나섰습니다. 한국 기업에게서 투자를 약속받고는 뒤통수를 때려버린 것입니다. 이런 미국의 태도에 한국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는데 바이든이 야심차게 추진한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일명 칩사 동맹회의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미국 정부는 칩사 회의를 5일 전후에 개최하려고 추진했었지만 일정이 미뤄졌을 뿐 아니라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칩사는 반도체 공급망의 협업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협의체로 반도체 개발과 생산 분야 등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 일본이 참여 대상입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출장 등으로 대면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참가국 대표단 간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의 연기 이유에 대해서 외부적으로는 미 국무부의 담당 실무진이 오는 8일부터 LA에서 열리는 IPEF 장관급 회의에 출장을 가기 때문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부각되면서 미국에 대한 한국 내 부정적인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두고 한국 내에서 뒤통수를 맞았다, 등에 칼을 꽂았다 등의 격앙된 반응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응에 대해 미국은 매우 놀랍다는 뜻을 밝혔는데 놀라기는 이릅니다. 한국이 칩사 동맹 대신 인도와의 협력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열린 디지털 인도 위크 2022에 등장한 모디 인도 총리는 반도체 생산국이 되려는 열망을 감하게 내비쳤습니다. 이는 더 이상 반도체 소비국만으로 머물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인도 정부는 반도체 관련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 매체인 파이낸셜 익스프레스는 인도 정부가 반도체 기업 대상 인센티브 제도를 곧 도입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글로벌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게 목표로 모디 정부가 내걸은 인센티브는 약 1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를 통해 중국을 탈출한 기업들이 반도체 팹 실험실을 인도에 만들도록 유인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반도체 소비국에 불과하지만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분리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기회를 잡았다고 판단했습니다. C19 팬데믹 글이 고 중국의 엄격한 봉쇄는 전 세계 반도체 공급에 병목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은 대체지를 찾고 있는데 인도가 거기에 손을 들고 나선 것입니다. 인도의 목표는 향후 34년 뒤 전자제품 제조 규모를 3천억 달러로 끌어올리는 것인데 여기에 반도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라지브 찬드라세카르 인도 전자 IT 담당 장관은 파이낸셜 타임스 FT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점학적 관점에서 인도는 매력적인 곳이다. 우리는 반도체 시장에서도 점점 큰 소비자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공개적으로 중국에서 반도체 제조 시설을 옮기려는 기업을 목표로 삼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기술 침약적이고 설비 루자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입니다. 100억 달러의 인센티브는 그 시작일 뿐 인도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들어갈 재정 지원은 지금보다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반도체 제조에는 안정적인 전원과 깨끗한 물, 고도로 숙련된 인력 등이 필요합니다. 마리아 시멈 아시아개발은행 연구원은 강력한 소프트웨어 기반 덕분에 인도는 반도체 설계에는 진출해 있지만 반도체 제조는 고도의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보면 이는 한국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인도의 반도체 설계 기술에 더해 한국의 생산 기술이 더해지면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마이크로소프트, MS, IBM, 알파벳 등 대표 IT 업체들의 최고 경영자 CEO는 모두 인도계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인도계 CEO가 겸용하는 기업 가치만 5조 달러에 이를 정도입니다. 인도계는 전체 미국인의 1%, 실리콘밸리 노동 인력의 6%를 차지하는데 인구 비율로는 설명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CEO를 배출했습니다. 인도라는 나라는 GDP로는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에 올랐고 인구수로는 중국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장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입니다. 동시에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는 엄청난 수의 인재를 배출하고 있고 이들은 미국에서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인도가 가지는 고질적인 문제는 인프라 부족인데 한국 기업들이 진출한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한국 기업들은 수십 년 동안 일거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인도 정부가 진행 중인 생산연계 인센티브 PLI의 유일한 수혜 기업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PLI가 제시한 상품 판매량 기준을 달성했습니다. PLI는 인도 정부가 현지 투자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투자 제도로 한 해 동안 일정한 상품 판매량을 달성한 기업에게 매출의 6%가량을 인센티브로 제공합니다. 인도 정부는 총 10개의 기업 현지 기업 5곳, 해외 기업 5곳을 선점했는데 해외 기업으로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애플의 주요 파트너사인 폭스콘, 라이징스타 등이 대3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생산량 기준을 충족한 기업은 삼성전자밖에 없었고 그 대가로 약 1,000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13억 명의 인구를 보유한 인도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으로 평가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모디 인도 총리와 여러 번 회동하며 공을 들여온 곳이기도 합니다. 담장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비롯한 가전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인도의 지원을 받고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면 엄청난 시너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움직임 속에 미국 의회에서 애플을 공격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애플이 중국 국영 반도체 기업 YMTC와 양쯔 메모리 거래한다는 보도가 나오며 미국이 중국을 공격한다는 대의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이야기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일 미국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최근 애플이 신제품 아이폰 14의 YMTC에서 생산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칩을 탑재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미국 의원들이 애플을 겨냥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고마담 미국 의회 상원 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은 애플이 불장난하고 있다며 만약 애플이 더 진전시킨다면 연방정부로부터 전례 없는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에 기대어 영업하는 중국 회사가 미국 통신망과 미국인 수백만 명의 아이폰에 들어오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기술을 대변하는 업체인 YMTC를 겨냥한 미국 의회 견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루비오 의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 등은 올해 7월 러몬도 산무장관에게 규제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서한에서 중국 반도체 업체가 국가 안보에 점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YMTC를 수출 규제 블랙리스트 엔터티 리스트에 올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애플은 YMTC와 거래를 발표해버린 것인데 이는 상무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러몬도 상무장관이 한국으로 가려던 반도체 투자를 가로챘다며 환호한 일이나 YMTC에 대한 견제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애플과의 거래가 발표된 점 등을 고려하면 미국의 진짜 목표는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한국 역시 스스로를 지킬 방법을 마련해야 하며 인도와의 협력은 미국의 견제를 회피하는 동시에 중국을 대신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연일 동맹의 신뢰를 잃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국의 힘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